박민준 씨는 형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술잔을 채웠다. 벌써 1년.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그의 형, 박진우가 세상을 떠난 지 첫 번째 기일이 되었다. 제사상 위로 피어오르는 향 연기가 사진 속 형의 무뚝뚝한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흩어졌다. 68년의 생애 동안 민준 씨는 단 한 번도 결혼하지 않고 서울 변두리에서 낡은 서점을 지키며 홀로 살아왔다. 조용한 그의 세상에서 가장 큰 바람막이가 되어주었던 형의 부재는 서점의 삐걱거리는 문틈으로 스며드는 겨울바람처럼 시리고 아팠다. 그는 형이 남긴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병세가 악화되어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진우 씨는 동생의 손을 붙잡고 힘겹게 말했다. 민준아, 내 형수, 잘 좀 챙겨줘라. 그 말은 유언이 되어 민준 씨의 가슴에 묵직한 돌처럼 내려앉았다. 형에게는 자식들도 있었지만 어째서 자신에게 그런 부탁을 했을까? 아마도 형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장성하여 가정을 꾸린 자식들이 채워줄 수 없는, 배우자만이 남길 수 있는 거대한 공허함을, 그리고 그 공허함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사람이 동생인 자신뿐이라는 것을 제사가 끝나고 분주했던 집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훌쩍 커버린 조카들과 그 가족들이 돌아간 후 넓은 거실에는 민준 씨와 형수 이수연 여사 단둘만 남았다. 수연 여사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창밖의 앙상한 나뭇가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70년의 세월이 내려앉은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함께 서려 있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라기엔 너무나 오래되고 너무나 깊어 보이는 공허함이었다. 형수님, 이제 좀 쉬시지요. 민준 씨의 말에 수연 여사는 마치 먼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 도련님, 아직 안 가셨어요. 피곤하실 텐데 어서 들어가세요.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고 억지로 지어 보이는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뒷정리 좀 도와드리고 가겠습니다. 민준 씨는 거절하는 형수를 뒤로 하고 묵묵히 그릇을 날랐다. 집은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었고 값비싼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잘 만들어진 거대한 박제처럼 생명력이 빠져나간 공간 같았다. 살아생전 형은 늘 바빴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는 것이 가장의 가장 큰 의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다. 덕분에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그가 남긴 이 집처럼 그의 가족 관계 또한 어딘가 싸늘한 구석이 있었다. 설거지를 마친 민준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형수님, 혹시 다락방에 오래된 책들이 좀 있습니까? 제 서점에 옛날 책을 찾는 손님이 있어서요. 사실은 핑계였다. 그는 이 집에 차가운 공기를 몰아낼 무언가를, 형수가 기댈 수 있는 작은 온기라도 찾아내고 싶었다. 다락방이요, 글쎄, 남편 책들이 있긴 할 텐데 워낙 안 올라간 지가 오래돼서 먼지가 자욱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밟고 다락방의 작은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켜켜이 쌓인 시간의 먼지가 훅 끼쳐왔다.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의지해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한쪽 벽면에는 형의 낡은 법률 서적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꽂혀 있었다. 하지만 민준 씨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책장이 아니었다. 방구석, 낡은 천에 덮여 있는 이젤 몇 개와 나무 상자들이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는 천을 걷어냈다.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그곳에는 반쯤 그리다만 캔버스들과 딱딱하게 굳어버린 물감 튜브, 그리고 손때 묻은 팔레트가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화가의 작업실 같았다. 그는 캔버스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황량한 겨울 바다를 그린 그림이었다. 거친 파도와 회색빛 하늘, 금방이라도 눈보라가 몰아칠 듯한 스산한 풍경.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그림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한 격렬한 에너지가 느껴졌다. 그림의 한쪽 구석에는 LS Y라는 작은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이수연 형수님의 것이었다. 민준 씨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봐온 형수는 박진우의 아내, 조카들의 어머니라는 이름 뒤에 화가 이수연이라는 또 다른 자신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무뚝뚝하고 현실적인 형이 과연 아내의 이런 모습을 알고 있었을까, 이해해 주었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형에게 그림은 그저 쓸데없는 짓이었을 테니 민준 씨는 굳어버린 물감 튜브 하나를 손에 쥐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 마치 지난 수십 년간 꿈을 억누르며 살아왔을 형수의 마음 같았다. 그는 다락방의 작은 창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여전히 창밖을 보며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형수의 작고 외로운 뒷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형이 남긴 유언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잘 좀 챙겨줘라. 그것은 단순히 의식주를 돌보라는 뜻이 아니었다. 형이 평생 채워주지 못했던, 아니 채워줘야 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그 깊은 공허함을 알아달라는 마지막 부탁이었을지도 모른다. 민준 씨는 조용히 다락방 문을 닫았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마치 얼어붙은 강물 아래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나듯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날 이후 박민준 씨의 조용한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그는 며칠에 한 번씩 형수 이수연 여사의 집을 찾았다. 처음에는 지나는 길에 들렀습니다라며 낡은 책 몇 권을 건네거나 정원 나뭇가지가 너무 자란 것 같아서요라며 전지가위를 들고 나타나는 식이었다. 수연 여사는 매번 괜찮은데 뭘 이런 것까지 라며 미안해했지만 그의 방문을 거절하지는 않았다. 민준 씨가 다녀간 날이면 하루 종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던 적막한 집에 잠시나마 사람의 온기가 돌았다. 그들의 대화는 여전히 서툴고 조심스러웠다. 수십 년을 한 가족으로 지냈지만 형이라는 큰 기둥이 사라지고 나니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공백이 생겨버렸다. 그들은 주로 날씨 이야기나 자식들 안부를 묻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긴 침묵이 찾아오곤 했다. 민준 씨는 그 침묵이 싫지 않았지만 형수의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그늘을 걷어내고 싶었다. 그는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냄비 하나를 들고 형수의 집을 찾았다. 뚜껑을 열자 뭉근하게 끓인 소고기 묵국 냄새가 퍼져나갔다. 저녁 식사 안 하셨으면 같이 드시지요. 혼자 먹으려니 영 맛이 없어서요. 수연 여사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지만 민준 씨는 막무가내로 부엌으로 들어가 수저를 놓았다. 그렇게 그들의 첫 번째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특별할 것 없는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는 행위는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되었다. 식탁 위에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그릇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집안의 냉기가 조금은 가시는 듯했다. 그 후로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그들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민준 씨는 서점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에 형수의 집에 들렀다. 때로는 그가 만든 소박한 반찬을 가져갔고 때로는 형수가 차려놓은 저녁상에 숟가락 하나만 얹기도 했다. 식사를 하며 나누는 대화도 조금씩 길어졌다.
민준 씨는 그날 서점에 다녀간 별난 손님 이야기를 했고, 수연 여사는 정원의 라일락이 올해는 유난히 향이 짙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들은 서로의 고독한 섬에 조심스럽게 작은 다리를 놓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민준 씨는 저녁을 먹다가 무심한 척 말을 꺼냈다. 얼마 전에 서점에 한 노신사가 오셨는데 평생 엔지니어로 살다가 은퇴하고 나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젊을 때부터 꿈이었는데 먹고 사느라 바빠서 엄두도 못 냈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그림 그리는 재미에 사는 게 아주 즐겁다며 허허 웃으시는데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는 일부러 수연 여사의 눈을 쳐다보지 않고 말했다. 하지만 수저를 든 채 잠시 허공을 응시하는 그녀의 모습을 놓치지는 않았다. 그 눈빛에는 분명 아련한 동경과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수연 여사는 애써 태어난 척 반찬을 집으며 말했다. 그런 분들도 계시는군요. 대단하시네요.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억눌려 있는지 민준 씨는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며칠 뒤에는 유명 화가의 삶을 다룬 책을 가져가거실 테이블 위에 슬쩍 올려놓았다. 이 작가, 참 기구한 삶을 살았더군요. 그림이 유일한 탈출구였다고 합니다. 그는 다락방의 그림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는 대신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 방식으로 그녀의 다친 마음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수연 여사는 그가 가져온 책을 읽는 듯 했지만 여전히 그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붓을 다시 잡는다는 것은 평생을 바쳐 지켜온 현모양처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이미 너무 늦었다는 체념 때문일 수도 있었다. 민준 씨는 그저 묵묵히 기다려주기로 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은 봄날이었다. 민준 씨는 저녁거리를 사러 시장에 들렀다가 화방 앞을 지나게 되었다. 진열장에 놓인 형형색색의 물감들이 햇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홀린 듯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저녁, 민준 씨는 평소처럼 음식이 담긴 냄비 대신 커다란 종이 가방을 들고 형수의 집을 찾았다. 형수님, 오늘 날이 참 좋지요. 수연 여사는 현관문을 열며 평소처럼 그를 맞았다. 민준 씨는 말없이 식탁 위에 종이 가방을 올려놓았다. 이게 뭔가요? 도련님, 그는 아무 말 없이 가방 안의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전문가용은 아니었지만 쓰기에는 충분해 보이는 수채화 물감 세트, 크기가 다른 붓 몇 자루, 그리고 새하얀 스케치북 한 권이었다. 수연 여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당황, 부끄러움, 그리고 그 아래에 감춰진 희미한 설렘.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말했다. 이걸 왜, 저는 이제 이런 거 안 해요. 할 줄도 모르고. 제가 그림을 아는 건 아니지만. 민준 씨는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가로막았다. 정원에 핀 꽃들이 참 예쁘더군요. 그냥 이 하얀 종이 위에 그 색들을 한번 옮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변명처럼 말을 이었다. 형수님이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실에 놓아두면 보기 좋을 것 같아서요. 민준 씨는 새 물감과 스케치북을 창가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곳에 놓아두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의 어색한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파도가 밀려오기 전 바다의 고요함처럼 무언가 큰 변화를 예감하는 긴장과 기대로 가득 찬 침묵이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든 수연 여사는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캔버스 위에서 춤추는 붓의 감촉을 꿈에서 느꼈다. 며칠 동안 창가에 놓인 새하얀 스케치북과 물감 세트는 그저 장식품처럼 그 자리를 지켰다. 이수연 여사는 애써 그것들을 외면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그곳으로 향했다. 햇살이 비칠 때마다 선명하게 빛나는 물감의 색깔들은 마치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을 향해 끊임없이 말을 거는 듯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해도 괜찮아.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아니, 잊으려고 애썼던 욕망이 마른 땅에 스며드는 물처럼 서서히 그녀를 적셔왔다. 결국 그녀는 붓을 들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 선 하나 제대로 긋기 어려웠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 하지만 정원의 탐스러운 작약을 스케치북에 옮기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시간이 멈추는 듯한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보라색과 분홍색 물감이 물에 번져나가며 꽃잎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순간 그녀는 잊고 있던 희열을 느꼈다. 그것은 남편의 아내도 아이들의 어머니도 아닌 오롯이 이수연 자신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그림은 그녀의 일상이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정원으로 나가 그날 그릴 대상을 찾았고 오후 내내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얼굴에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늘 아래로 향해 있던 고개가 꼿꼿해졌고 공허하게만 보이던 눈빛에는 총기가 어렸다. 박민준 씨는 그녀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관객이었다. 그는 그림에 대해 아는 척 평가하지 않았다. 그저 갓 완성된 그림 앞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참 좋네요 라고 말해줄 뿐이었다. 그 담백한 한마디는 그 어떤 화려한 찬사보다 수연 여사에게 큰 용기와 위안을 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것을 넘어 그림이라는 새로운 연결고리를 통해 더욱 깊어졌다. 민준 씨는 미술사 관련 서적을 가져와 함께 읽었고 수연 여사는 그림을 그리다 떠오른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그에게 들려주었다. 적막했던 집은 이제 두 사람의 나지막한 대화 소리와 종이 위를 스치는 붓소리로 채워졌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들만의 작은 세계를 가꾸어가는 동안 바깥 세상의 시선은 차갑게 그들을 향하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의 눈에 남편의 첫 기일이 갓 지난 형수 집에 매일같이 드나드는 시동생의 모습은 좋게 보일 리 없었다. 시장 좌판에 앉은 노인들의 입에서, 미용실에 모인 부인들의 수다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입방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박씨네 그 도련님 말이야. 요즘 매일같이 형수 집에 들락거리더군. 어머, 정말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홀쇼미의 홀시동생이라 남들 보기에 썩 좋은 그림은 아니지. 바람처럼 퍼져나가는 소문은 곧 서울에 사는 수연 여사의 아들 내외 귀에까지 들어갔다. 아들 박상우는 처음에는 소문을 믿지 않았다.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책밖에 모르던 작은아버지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한결 밝아진 어머니의 목소리가 오히려 그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슬픔에 잠겨 있어야 할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는 것이 그는 어쩐지 불경스럽게 느껴졌다. 주말이 되자 아들 내외는 예고도 없이 춘천의 본가로 내려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그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이젤과 그 위에 올려진 화사한 색감의 풍경화였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작은아버지 민준 씨와 마주보며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순간 집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마치 보기 흉한 물건이라도 되는 듯 쳐다보았다. 수연 여사는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너희들 왔구나. 이건 그냥 심심해서 한번 그려본 거야. 심심하셔서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걸 그릴 정신이 있으세요. 아들 상우는 대놓고 말리지는 않았지만 못마땅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변화가 전적으로 작은아버지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민준 씨를 향해 싸늘하게 말했다. 작은아버지,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준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따라 나섰다. 정원으로 나온 상우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작은아버지, 동네에 무슨 소문이 도는지 아십니까? 무슨 소문 말인가? 사람들이 저희 집안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버님 체면도 있고 어머니 입장도 있는데 작은아버지께서 이렇게 매일 찾아오시는 건 좀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의 말은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명백한 비난이었다. 그는 민준 씨의 순수한 의도를 의심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외로움을 달래주려는 선의가 아니라 다른 흑심이 있는 것이라고 멋대로 단정하고 있었다. 나는 그저 내 어머니 말동무나 해드리려는 것뿐이다. 민준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말동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곧이곧대로 믿어줄까요, 제발. 저희 가문의 명예에 흠집 가는 일은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상우는 명예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 순간 민준 씨는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편견과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단단하고 차가운 벽인지 실감했다. 창문 너머로 두 남자의 대화를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는 수연 여사의 모습이 보였다. 모처럼 그녀의 얼굴에 피어났던 작은 봄의 기운 위로 의심과 오해라는 차가운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아들 상훈이 남기고 간 말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박민준 씨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조카의 행동이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명예, 남들의 시선 같은 단어들은 낡고 두꺼운 성벽처럼 느껴져 그 어떤 진심도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 같았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이 모든 대화를 형수 이수연 여사가 들어버렸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정원으로 통하는 유리문 뒤에 서서 아들이 내뱉는 모든 단어를 빠짐없이 듣고 있었다.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그녀의 어깨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다. 수십 년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아내와 어머니라는 역할의 무게가 다시금 그녀의 전신을 옥죄어오는 듯했다. 자신이 잠시나마 누렸던 작은 행복이 죽은 남편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자식들의 얼굴에 그늘을 들이우는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다. 아들 내외가 돌아간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거실 중앙에 놓인 이젤과 화사한 그림은 마치 죄증이라도 되는 양 어색하게 서 있었다. 민준 씨가 먼저 침묵을 깨려 입을 열었다. 형수님, 상훈이 말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 피곤하네요. 수연 여사는 그의 말을 차갑게 잘랐다. 그녀는 민준 씨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도련님 좀 쉬어야겠습니다.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것은 거절이자 명백한 선 긋기였다. 민준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텅 빈 복도를 걸어 나오며 등 뒤에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관계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처럼 단호하고 차갑게 울렸다.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변했다. 민준 씨는 평소처럼
저녁 무렵 형수의 집을 찾았지만 굳게 닫힌 대문은 열리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며칠 뒤에야 겨우 연결된 통화에서 수연 여사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몸이 좋지 않아 며칠 쉬어야겠다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면서도 단단한 벽을 치고 있었다. 민준 씨는 그 벽 너머에 있는 그녀의 지친 얼굴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는 알겠습니다. 형수님, 푹 쉬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며칠 후, 민준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시 그녀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초인종 소리에 문이 열렸다. 하지만 문을 연 수연 여사는 그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도련님, 그냥 걱정이 돼서 와봤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와주셔서 고맙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일부러 찾아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녀는 완곡하지만 분명하게 그의 방문을 거절했다. 그 순간 민준 씨는 그녀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것일 풍경을 보았다. 늘 그 자리에 있던 이젤이 보이지 않았다. 화사한 그림도 물감 상자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마치 한바탕 꿈을 꾼 듯 모든 것이 원래의 적막한 상태로 돌아가 있었다. 그날 밤 수연 여사는 홀로 다락방에 올라갔다. 그녀는 민준 씨가 선물했던 물감 상자를 먼지 쌓인 구석에 다시 밀어 넣었다. 새하얀 스케치북과 붓들도 그 옆에 나란히 놓았다. 이젤을 접어 천으로 덮을 때 그녀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잠시나마 자신을 살게 했던 작은 행복을 자신의 손으로 다시 관 속에 넣어 못질을 하고 있었다. 그것이 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현숙한 미망인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길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면서 민준 씨는 더 이상 형수의 집을 찾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보다 가족의 평판을, 세상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그는 그것을 바꿀 힘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서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형수가 없는 저녁은 다시 예전처럼 길고 고독했다. 그는 형수를 원망하지 않았다. 아들인 상훈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가 원망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편견이라는 이름의 벽이었다. 늙은 남녀가 순수하게 서로를 위하고 의지하는 것을 세강령부터 끼고 보는 세상, 행복에마저 때와 장소를 강요하는 그 무자비한 잣대를 원망했다. 형수가 스스로 문을 닫고 들어간 그 고독의 성이 얼마나 춥고 외로운 곳인지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가슴이 아팠다. 모처럼 싹을 틔웠던 작은 화초가 차에 피어보지도 못하고 세찬 서리를 맞아 다시 얼어붙어 버린 것만 같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건널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깊고 차가운 강이 흐르고 있었다. 시간은 정지된 듯 흘러갔다. 이수연 여사는 스스로를 고독이라는 감옥 안에 가두었다. 아침에 일어나 정원을 돌보고 끼니를 챙겨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 잠이 드는 규칙적이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날들이 반복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을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색채와 빛으로 가득했던 짧은 봄날의 기억이 그녀를 찾아와 잠 못 들게 괴롭혔다. 박민준 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형수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그녀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 꺼진 창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곤 했다. 텅 빈 조수석, 혼자 먹는 저녁 식사, 아무도 없는 서점의 고요함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그를 짓눌렀다. 두 사람은 보이지 않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각자의 섬에서
똑같은 외로움을 앓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쌀쌀한 가을비가 며칠째 추적추적 내리던 밤이었다. 낡은 집은 비바람에 흠씬 두들겨 맞는 소리를 내며 울었다. 수연 여사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와 강한이 들려오는 천둥 소리에 깊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그때였다. 아래층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무언가 터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놀라서 잠에서 깬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부엌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낡은 수도관이 터져버린 것인지 부엌 바닥으로 흙탕물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차가운 물은 이미 발목 높이까지 차올라 거실로 흘러들고 있었다. 순간 극심한 공포와 무력감이 그녀를 덮쳤다. 이 깊은 밤, 거센 비바람 속에서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해봤자 당장 달려올 수도 없는 거리였다. 이웃을 깨우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사방이 캄캄하고 온 집안에 그녀 혼자라는 사실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발밑에서 차오르는 물이 마치 그녀가 평생 삼켜온 눈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허둥지둥 물을 퍼내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체면도, 아들의 경고도, 세상의 시선도 모두 잊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잠긴 듯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도련님. 수연 여사의 목소리는 물에 잠긴 듯 떨려 나왔다. 저예요. 집에 물이. 민준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공황에 빠진 목소리와 요란한 물소리만으로도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형수님, 가만히 계세요. 위험한 건 만지지 마시고. 제가 금방 가겠습니다. 그는 겉옷을 걸치고 공구함을 챙겨 빗속으로 뛰쳐나갔다. 거센 비바람이 그의 뺨을 때렸지만 그는 오직 형수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차를 몰아가는 동안 그는 자신이 얼마나 그녀를 그리워하고 걱정했는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의무감이 아니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굳게 닫혀있던 형수의 집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곧장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집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흠뻑 젖은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수연 여사가 보였다. 그녀는 너무나 작고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다.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곧장 부엌으로 들어가 물이 뿜어져 나오는 곳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가 집에서도 계량기를 잠갔다. 요란했던 물줄기가 멎자 집 안에는 세차게 내리는 빗소리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그는 다시 안으로 들어와 젖은 옷을 갈아입으라며 수연 여사를 방으로 보냈다. 그리고 혼자 남아 묵묵히 바닥의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한참 후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온 수연 여사는 묵묵히 일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통곡이 아니었다. 지난 수십 년간 억눌러 왔던 모든 서름과 외로움,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흐느낌이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내가 잘못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그냥 그림을 그리고 싶었을 뿐인데, 누구랑 얘기를 하고 싶었을 뿐인데, 울음 섞인 그녀의 말들은 칼날이 되어 민준 씨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를 안아주거나
섣부른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저 곁에 있던 마른 담요를 가져와 그녀의 어깨에 몰차리고 덮어주었다. 그리고 엉망이 된 집안을 한번 둘러본 후 그녀의 젖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부터 이 집을 같이 고칩시다. 그녀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말을 이었다. 태워진 수도관도 고치고 낡은 벽도 새로 칠해야지요.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약속이었다. 물리적인 집뿐만 아니라 편견과 오해 때문에 무너져 내렸던 그녀의 삶,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함께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침묵보다 더 깊은 고백이었다. 그 순간 밤새도록 울부짖던 비바람이 거짓말처럼 서서히 멎어가기 시작했다. 폭풍이 지나간 아침은 거짓말처럼 고요했다. 밤새 내린 비에 씻겨나간 세상은 한층 더 맑고 깨끗해 보였다. 엉망이 된 집 안과는 대조적인 풍경이었다. 박민준 씨와 이수연 여사는 젖은 가구들을 마당으로 내가고 흙탕물로 더러워진 바닥을 닦으며 말없이 오전 시간을 보냈다. 몸은 고됐지만 이상하게도 두 사람의 마음은 지난 몇 주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간밤의 위기는 두 사람을 갈라놓았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 버렸다. 점심때가 되어 그들은 마당에 놓인 작은 평상에 걸터앉아 컵라면으로 간단히 식사를 했다. 뜨거운 국물을 마시는 수연 여사의 얼굴에 희미한 혈색이 돌았다. 그녀가 먼저 침묵을 깼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상훈이 아이와 다른 사람들 시선이 무서워서 도련님을 밀어냈어요. 하지만 혼자 있는 건 그 무엇보다 더 무서운 거였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다. 지난밤 터져버린 수도관 앞에서 느꼈던 절대적인 고독과 무력감은 세상의 평판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었다. 민준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후회하고 있었다. 그녀가 스스로를 가두도록 내버려둔 자신의 소극적인 태도를 그는 더 이상 형의 유령이나 조카의 편견 뒤에 숨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형수님, 우리 더 이상 도망치지 맙시다. 숨어서 만나는 것처럼 비겁하게 굴지도 맙시다. 당당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수연 여사는 결심이 선 듯 눈빛이 단단해졌다. 네, 도련님, 그래야지요. 상훈이에게 우리가 직접 다 이야기해야겠어요. 그 주 주말, 민준 씨는 아들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차분하지만 단호했다. 상훈아, 이번 주말에 집으로 좀 내려오너라. 너희 어머니와 내가 할 얘기가 있다. 무언가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한 상훈은 군말 없이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약속한 날, 상훈 내외가 무거운 표정으로 집에 들어섰다. 그들은 작은 아버지가 어머니 곁에 당연하다는 듯이 서 있는 모습에 다시 한번 심기가 불편해졌다. 수연 여사는 그들을 거실로 이끌었다. 거실 한쪽에는 얼마 전 기일을 지냈던 남편 박진우의 영정사진이 작은 상 위에 놓여 있었다. 일부러 그녀가 그곳에 가져다 놓은 것이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들 내외는 어머니가 또 무슨 꾸중을 하려는 것인지, 혹은 작은 아버지가 무슨 궤변을 늘어놓을 것인지 잔뜩 경계하는 태세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수연 여사였다. 그녀는 먼저 남편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마치 그에게 먼저 허락을 구하는 듯했다. 그리고 아들 내외를 향해 돌아앉았을 때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나약한 노인이 아니었다. 상훈아, 애미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나는 네 아버지를 사랑했다.
평생을 존경했고 한순간도 그 사람의 아내라는 걸 잊은 적이 없어. 하지만 네 아버지가 채워주지 못하는 빈자리가 늘 있었단다. 아들 내외의 얼굴이 굳어졌다. 죽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처럼 들렸기 때문이었다. 네 아버지는 훌륭한 가장이었지만 때로는 너무 외로운 사람이었어. 그리고 나 또한 그 사람 곁에서 너무나 외로웠다.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세상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네 아버지는 그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었지. 나는 평생을 네 아버지의 아내, 너희의 어머니로 살았다. 그리고 이제 내 아버지가 떠난 이 텅 빈 집에서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졌어.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곁에 앉은 민준 씨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내 작은아버지는 내게 붓을 다시 쥐어주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고 나를 다시 웃게 해주었어. 이건 내 아버지를 배신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남은 내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먼저 간 그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슬픔 속에서 말라 죽어가는 걸. 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원하고 있지는 않을 게다. 한평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심이었다. 그 말의 무게에 상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때 민준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는 조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상훈아, 내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내게 무슨 말을 남겼는지, 아니 내 형수 좀 잘 챙겨달라고 했다. 나는 그 챙겨준다는 것의 의미가 단순히 밥 잘 먹고 아픈 데 없는지 살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음까지 돌보는 것, 영원히 외롭지 않게 지켜주는 것. 그것이 내가 형에게 받은 마지막 약속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다. 그는 말을 이었다. 내 어머니는 다시 그림을 그리신다. 다시 웃으신다. 네가 진정으로 아버지를 존경하고 어머니를 위한다면 어느 쪽이 진정으로 두 분을 위한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거라. 세상에 뜬 소문이냐, 아니면 내 어머니의 남은 날들의 행복이냐. 논리정연하고 진심이 담긴 그의 말에 상우는 할 말을 잃었다. 늘 명예와 체면을 외쳤던 자신의 주장이 어머니의 평생에 걸친 고독과 작은 아버지의 깊은 진심 앞에서 얼마나 얄팍하고 이기적인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와 시선을 교환했지만 그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거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이전의 냉랭하고 적대적인 침묵이 아니었다.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편견의 벽에 진실이라는 뜨거운 김이 서리며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는 무겁고 혼란스러운 침묵이었다. 그날의 대화 이후 아들 상훈 내외는 큰 혼란에 빠진 채 서울로 돌아갔다. 차를 몰아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어머니의 한 맺힌 고백과 작은아버지의 논리정연한 설득이 부부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맴돌았다. 그들이 지금껏 진리라고 믿어왔던 가족의 명예와 세상의 시선이라는 가치들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상우는 특히 더 혼란스러웠다. 그는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강한 사람이라고 믿고 자랐다. 그런 아버지가 어머니의 마음 한구석을 평생토록 채워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어머니의 고백은 존경하는 아버지에 대한 비난처럼 들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하지만 동시에 생전 처음으로 드러낸 어머니의 진심과 그런 어머니를 곁에서 묵묵히 지지하는 작은아버지의 모습에서 거부할 수 없는 진정성이 느껴졌다. 몇 주가 흘렀다. 상우는 섣불리 춘천에 내려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대신 그는 이전보다 자주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다. 혹시나 어머니가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작은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그의 예상과 전혀 달랐다.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고 때로는 나직한 웃음소리가 섞여 나오기도 했다. 오늘은 날이 좋아서 도련님이랑 같이 정원손을 좀 봤다. 낡은 수도관도 이젠 말짱해. 오후에는 새로 산 스케치북에 가을 국화를 그려봤는데 색이 영 마음에 들게 나오질 않네. 어머니는 작은아버지의 존재를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일상 이야기 속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소소한 활기와 평온함이 묻어 있었다. 상우는 기대했던 죄책감이나 슬픔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자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는 것이 다행스러우면서도 그 행복이 아버지의 빈자리에서 피어난다는 사실이 여전히 어딘가 불편하고 낯설었다. 결정적인 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수리가 끝난 집을 점검할 겸 주말에 혼자 춘천을 찾은 상우는 창고를 정리하다가 낡은 나무 괴짝 하나를 발견했다. 어머니의 결혼 전 물건들이 담겨있는 상자였다. 호기심에 뚜껑을 열자 빛바랜 앨범과 낡은 옷가지들 사이에서 끈으로 묶인 편지 한 뭉치가 나왔다. 어머니의 옛 친구와 주고받았던 편지들이었다. 풋풋한 아가씨 시절의 글씨체로 쓰인 편지들을 무심코 읽어 내려가던 상훈의 눈이 한 곳에 멈추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이었다. 이곳 생활은 이제 많이 익숙해졌단다. 시부모님도 잘해주시고 특히 네가 말했던 그 사람 진우 씨는 참 믿음직하고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친구야. 나는 가끔 숨이 막힐 것 같아. 얼마 전 마당에 핀 봉숭아를 그리고 있었는데 그이가 그걸 보더니 여자의 가장 위대한 예술은 가정을 꾸리는 것이라고 말하더구나. 틀린 말은 아닌 걸 알지만 내 마음이 마치 비에 젖은 캔버스처럼 축축하게 얼룩지는 기분이었어. 상우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다음 장, 또 다음 장을 급하게 넘겼다. 편지 속 젊은 날의 어머니는 자신의 꿈에 대해, 그림에 대한 뜨거운 열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살림이 늘어가면서 편지의 내용은 점점 단조로워졌다. 그림 이야기는 사라지고 아이의 건강과 남편의 승진, 김장 걱정 같은 현실적인 이야기들만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그제야 상우는 깨달았다. 어머니가 말했던 공허함의 정체를. 그것은 단순히 남편이 죽고 난 뒤의 외로움이 아니었다. 수십 년에 걸쳐 아내와 어머니라는 이름 아래 조금씩 자신을 지워가며 쌓아온 거대하고 깊은 상실감이었다. 아버지는 훌륭한 가장이었을지언정 아내의 영혼이 시들어가는 것은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 순간 작은아버지의 존재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작은아버지는 아버지를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가 단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던 어머니의 빈 공간을 늦게나마 채워주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상우는 조용히 편지를 다시 괴짝에 넣었다. 마침 산책을 나갔던 어머니와 작은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창밖으로 보였다. 가을 햇살 아래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불편하거나 부적절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 세월의 풍파를 함께 겪어낸 늙은 두 그루의 나무처럼 어딘가 애틋하고 자연스러워 보였다. 그날 저녁 서울로 올라가기 전 상우는 마당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무심한 척 물었다. 어머니, 요즘은 뭘 그렇게 그리세요? 그것은 완전한 용서나 축복의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비난하거나 외면하지 않겠다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화해의 손짓이었다.
수연 여사는 아들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이슬이 맺히는 것을. 상우는 애써 못 본 척 하늘을 바라보았다.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강물에 마침내 따스한 햇살이 비치며 얼음이 녹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아들 상훈의 서툰 화해의 손짓은 닫혀있던 이수연 여사의 마음에 마지막 빗장을 풀어주었다. 세상에서 가장 넘기 힘들었던 문턱. 바로 자식의 인정을 얻어내자 그녀를 짓누르던 마지막 죄책감마저 눈 녹듯 사라졌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박민준 씨와의 관계는 더 이상 감춰야 할 비밀이 아닌 그녀의 남은 생을 지탱해줄 소중한 기둥이 되었다.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다. 결혼을 하거나 살림을 합치는 등 세속적인 형태로 관계를 규정짓는 데 연연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의 질이었다. 수십 년을 각자의 외로움 속에서 살아온 그들은 이제야 찾아온 서로의 온기를 조심스럽고 귀하게 다루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은 방치되어 있던 낡은 정원을 가꾸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정원은 마치 지난 세월 동안의 수연 여사의 삶과도 같았다. 좋은 나무들이 있었지만 돌보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고 어딘가 새우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민준 씨는 아침마다 서점 문을 열기 전 형수의 집으로 와 함께 정원으로 나섰다. 그는 묵묵히 잡초를 뽑고 굳은 땅을 일구었다. 수연 여사는 그의 곁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쳐내고 작은 화단에 심을 꽃 모종을 골랐다. 함께 땀 흘리고 흙을 만지는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도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희망을 심고 있었다. 잡초를 뽑아내는 것은 과거의 아픈 기억과 세상의 편견을 걷어내는 일이었고, 새로운 꽃을 심는 것은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소중한 날들에 대한 약속과도 같았다. 정원은 서서히 모습을 바꾸어 갔다. 황량했던 화단에는 소담스러운 국화와 화사한 코스모스가 자리를 잡았다. 민준 씨는 볕이 가장 잘 드는 감나무 아래에 작은 나무 벤치를 직접 만들어 놓았다. 책을 좋아하는 자신을 위한 쉼터였다. 그리고 수연 여사를 위해서는 비바람을 막아줄 작은 차양을 단 이젤 받침대를 만들어 주었다. 이제 정원은 더 이상 방치된 공간이 아닌 두 사람만의 아늑한 세계가 되었다. 날씨가 좋은 오후면 수연 여사는 새로 마련된 자리에서 그림을 그렸고, 민준 씨는 그 옆 벤치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었다. 간간히 그녀가 그린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가 읽는 책에 좋은 구절을 공유했다. 서로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고 각자의 세계를 존중하며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그들이 찾은 사랑의 방식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젊은 날의 사랑처럼 뜨겁고 격정적이지 않았다. 잘 익은 과일처럼 달콤하고 오래된 술처럼 깊고 그윽한 향기를 풍겼다. 어느 날 민준 씨는 자신의 서점에서 낡은 여행 잡지 한 권을 발견했다.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을 소개하는 기사였다. 노을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그는 문득 다락방에서 보았던 형수의 스산한 겨울바다 그림을 떠올렸다. 형수님, 그가 저녁을 먹다가 무심한 척 말했다. 우리 바다 보러 갈까요? 겨울 바다 말고 따뜻한 가을 바다요. 수연 여사는 잠시 놀란 듯 그를 쳐다보다가 이내 소녀처럼 수줍게 미소 지었다. 그녀에게 여행은 까마득히 잊고 지냈던 사치스러운 단어였다.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에 매여 살아온 그녀가 자신만을 위한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첫 여행이 시작되었다. 작은 자동차에 그림 도구와 책 몇 권을 실은 단출한 여행이었다.
남해의 작은 마을은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그들은 작은 민박집에 짐을 풀고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닐었다. 밀려오는 파도 소리와 짭조름한 바다 내음, 그리고 무엇보다 곁에 있는 서로의 온기가 모든 시름을 잊게 했다. 민준 씨에게는 누군가와 함께 자신의 세계를 나누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수연 여사에게는 죽었던 꿈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벅찬 순간이었다. 여행의 마지막 날, 두 사람은 언덕에 올라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하늘과 바다가 온통 붉은빛과 보라빛으로 물드는 황홀한 광경 앞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연 여사는 작은 스케치북에 그 풍경을 담기 시작했고, 민준 씨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림에 열중한 그녀의 얼굴이, 그리고 그 얼굴을 비추는 노을빛이 세상 그 어떤 명화보다 아름답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들의 인생이라는 정원에 이제 막 새로운 꽃들이 만개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꽃들은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따뜻하고 평화로운 색깔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남의 여행은 이수연 여사에 멈춰 있던 창자결에 불을 지폈다. 그녀의 붓은 다시 살아난 정원의 꽃들처럼, 따뜻한 남쪽 바다의 노을처럼, 그리고 곁을 지켜주는 박민준 씨의 미소처럼 화사하고 따뜻한 색채들을 캔버스 위에 피워냈다. 더 이상 그녀의 그림에는 스산한 겨울, 바다의 외로움이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함께 가꾼 정원의 오후, 나란히 앉아 책을 읽던 벤치, 서로의 얼굴에 드리워진 잔잔한 미소 같은 소소하지만 충만한 행복의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어느덧 집 안은 그녀의 그림들로 가득 찼다. 민준 씨는 벽에 걸린 그림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그림들은 그저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었다. 한 여인이 잃어버렸던 자신의 삶을 되찾고 다시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한 편의 긴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집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는 생각했다. 형수님,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작은 전시회를 한번 열어보는 건 어떻습니까? 수연 여사는 손사래를 쳤다. 말도 마세요. 제가 무슨 화가라고 전시회를 열어요. 그저 좋아서 그리는 것뿐인걸요.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이자 어머니로 살아온 그녀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세상에 내보인다는 것은 여전히 두렵고 낯선 일이었다. 화가라서 여는 게 아닙니다. 민준 씨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형수님의 이야기가, 그림들이 너무나 좋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보여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크고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제 서점 한쪽이면 충분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격려에 수연 여사는 마침내 용기를 내기로 했다. 두 사람은 함께 전시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또 하나의 즐거운 의식이었다. 전시장이 될 민준 씨의 헌책방은 두 사람의 손길로 조금씩 변해갔다. 책장 하나를 드러내고 하얀 페인트를 칠해 작은 전시벽을 만들었고, 낡은 백열 등을 따뜻한 색감의 조명으로 바꾸었다. 헌책의 묵은 종이 냄새와 새 페인트 냄새, 그리고 두 사람의 조용한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공간을 채웠다. 민준 씨는 전시회의 이름을 두 번째 봄이라고 지었다. 수연 여사의 삶에,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삶에도 찾아온 이 기적 같은 시간을 표현하기에 그보다 더 좋은 이름은 없다고 생각했다. 전시회는 작고 소박하게 열렸다. 초대 손님은 아들 상훈 내외와 몇몇 가까운 이웃들이 전부였다. 전시회 날, 상훈은 아내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서점에 들어섰다. 그는 서점 벽에 걸린 어머니의 그림들을 보고 순간 말을 잃었다. 그곳에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수많은 얼굴이 있었다. 행복, 평온, 그리고 깊은 사랑. 그림들을 통해 그는 비로소 어머니의 지난 시간을, 그리고 지금의 행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물질적인 풍요가 결코 채워줄 수 없었던 어머니의 공허함이 이제는 저 화사한 색채들로 완벽하게 채워져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는 작은 아버지가 진심으로 자랑스러웠다. 그때 그림들을 구경하던 상훈의 어린 딸이 수연 여사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다. 아이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숲길을 그린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다. 할머니, 왜 요즘 그림에는 그림자가 항상 2개예요? 순수하지만 날카로운 아이의 질문에 서점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수연 여사에게로 향했다. 잠시 부드러운 정적이 흘렀다. 수연 여사는 말로 대답하는 대신 조용히 고개를 돌려 곁에 서 있는 민준 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미소는 그녀가 캔버스 위에 피워낸 그 어떤 색채보다도 깊고 따뜻했다. 민준 씨는 그런 그녀의 손을 가만히, 하지만 굳건하게 잡아주었다. 그것으로 충분한 대답이 되었다. 말보다 더 분명한 그들의 모습에 상우는 아내와 눈을 마주치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서점 안을 가득 채운 따스한 오후의 햇살 속에서 마침내 모두가 그들의 2번째 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었다. 2번째 봄 전시회가 열리고 몇 번의 계절이 더 흘렀다. 박민준 씨의 헌책방은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조금 특별한 공간이 되었다. 책을 사러 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이수연 여사와 그런 그녀의 곁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민준 씨의 모습을 보기 위해 잠시 들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2 사람은 그 자체로 한 폭의 평화로운 풍경화가 되어 삭막한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주었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특별한 사건 없이 잔잔하게 흘러갔다. 함께 정원을 가꾸고,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소소한 일상. 하지만 그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서로가 있기에 더없이 소중하고 충만했다. 그들은 서로의 건강을 챙겼고, 서로의 작은 습관들을 존중했으며, 가끔은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서로의 얼굴에 늘어난 주름을 바라보며 미소 짓기도 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수연 여사는 늘 앉던 창가 자리가 아닌 민준 씨의 서점 카운터 옆 작은 의자에 앉아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그 자리에서 같은 그림을 그리고 또 그렸다. 민준 씨는 그녀가 무엇을 그리는지 묻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 마침내 그림이 완성되던 날, 그녀는 작은 액자에 담긴 그림을 민준 씨에게 내밀었다. 그 안에는 화사한 풍경도, 아름다운 꽃도 없었다. 그저 낡고 두꺼운 책 위에 포개어진 2개의 손이 그려져 있을 뿐이었다. 책을 아끼는 그의 투박한 손, 그리고 그 손을 가만히 감싸고 있는 그녀의 가느다란 손, 주름지고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그 어떤 젊은 연인의 손보다도 따뜻하고 견고해 보이는 손이었다. 민준 씨는 한참 동안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작은 그림 한 장에 2 사람이 함께 걸어온 모든 시간이, 모든 망설임과 용기가,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모든 약속이 담겨 있었다. 그의 눈시울이 조용히 뜨거워졌다. 그는 다음 날 목수에게 부탁해 작은 선반을 하나 짰다. 그리고 그 선반을 서점 카운터 바로 뒤, 자신이 매일같이 앉는 자리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달았다. 그는 수연 여사가 선물한 그 그림을 그 위에 소중히 올려놓았다. 그것은 판매용 그림이 아니었다. 그의 서점에서 가장 귀한 책이자 그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야기가 될
두 사람만의 상징이었다. 그날 저녁 서점문을 닫을 시간. 민준 씨와 수연 여사는 나란히 서점문을 나섰다. 가을 저녁에 부드러운 노을이 두 사람의 등 뒤로 길게 그림자를 늘어뜨렸다. 언제나처럼 두 개의 그림자는 서로에게 다정히 기댄 채 나란히 길의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박민준 씨와 이수연 여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 하지만 그들의 두 번째 봄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계속될 것이다. 인생이란 참 경이롭지 않나요? 여러분, 놓쳐버렸다고 생각했던 봄이 길의 끝에서 화려하게 꽃피우기도 합니다. 박민준 씨와 이수연 여사의 이야기는 행복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 자신만의 봄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때로 가장 위대한 용기는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마주하고 그 마음에 사랑받고 채워질 기회를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고 행복은 용감하게 찾아 나설 가치가 충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자신만의 두 번째 봄 이야기가 있다면 혹은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나눠주시는 모든 이야기는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한 송이의 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삶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